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우스 리더십 학교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 책을 통하여서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리더십 학교 2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강의로는 리더십 강의 책자로는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부터 15번째 시간까지는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16번째 주부터 오늘 21번째 주까지는 리더십 강의 책을 통하여서 그 요약된 내용들을 나누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더십 강의 제2부 리더십의 기원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그 중에서 3장 리더십의 심리학적 기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제로는 욕망의 셈이라고 하여서 이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것이 리더십과 관련된 그러한 연관성들과 서로 간에 주는 그러한 영향력들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원천은 수많은 인간의 욕망과 욕망이 변형된 욕구,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열망, 그리고 어떤 집단적인 기대, 그리고 정치적 어떤 욕구에 있으며 인간의 이러한 욕망과 기타 동기 요인들을 이제 구체화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유아가 빛과 소리, 접촉과 자극, 좌절과 어떤 만족의 세상으로 태어나자마자 어떤 리더십의 능력과 동기부여를 절정에 다다르게 할 일생에 걸친 자극과 반응의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물학적인 재능은 자극에 의하여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응하는 그러한 경향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문화권의 유아들에게 대부분 공통적이지만 또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유전적 배합으로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의 그러한 본능 가운데 바로 어떤 생물학적 본능 가운데 어떤 자극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리더십의 그러한 과정들이 태어날 때부터 진행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중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여도 어떤 유전적 특성이야말로 성격을 발전시키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메커니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법적 또는 문화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와 리더십이 방해받는 사회에서 태어난 소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남성의 우월적인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는 어떤 여성으로 태어난 건 유전학적인 그러한 결과지만 그것이 그가 리더십을 행사하고 또한 리더십에 영향력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되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대에서는 이제 그렇진 않지만요. 또한 어떤 히틀러의 기형적인 고환이나 노예 폐지론 정치가 스티븐슨과 같이 내반족 발을 가지고 태어난 소녀는 어느 정도는 전생애를 통하여 자신의 생물학적인 결함을 보상받으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반족 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러한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자신의 어떤 태어난 그러한 생물학적인 그러한 결함 이런 것들을 보상받기 위해 가지고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강하게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바로 이 스티븐슨 같은 경우에도 노예 폐지론으로 열심히 일한 그 배경에는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어떤 불평등한 그리고 장애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서 차별을 받았던 그러한 어릴 적의 경험이 강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는 생물학은 운명이지만 전형적으로 유전과 환경은 훨씬 더 많이 상호작용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패턴과 또한 개별성을 만들어내는데 리더십을 배양하는 그러한 과정의 원천이 될 만한 인간의 모든 재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과정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생물학적 요인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리더십의 근원을 밝히는데 중요한 그러한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길고 복잡한 과정은 유아들의 충동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태어난 이 유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어떤 강력한 어떤 충동을 가지죠. 바로 이렇게 유아가 가진 어떤 충동, 어떤 젖이나 음식에 대한 그런 강한 충동인 것이죠. 이런 충동. 바로 이러한 충동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바로 이 리더십이 작용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하여서 클라인버그 박사님은 아주 확실한 동인, 즉 확실한 원인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아, 갈증, 그리고 휴식과 수면, 배설, 호흡, 그리고 여러 활동, 그리고 허기진 것 등이며 이러한 충동은 모든 인간 문화권에 보편적인데 이런 것들이 유아의 심리적 발달을 형성하고 그들의 심리적 구조에 영향을 주는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나시 박사님은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파생된 욕구에 투자할 것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로 내가 먹고 살 것에 거기 이제 올인해가지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다른 어떤 욕구나 필요들에 대해서 관심을 돌릴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충동들은 일련의 심리학적 요인들이 강하게 결속되어 작용되며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인 발달 단계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사람의 생애 발달 과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각 채워둬야 할 그런 어떤 욕구의 그러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각 시기를 나눈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에릭슨의 주장에 따르면은 기본적인 신뢰나 어떤 불신의 그러한 성향들은 구강 감각기에 나타나고 또한 어떤 자율이나 자기의심의 성향들은 근육 항문기에 나타나며 또한 어떤 주도성과 또한 죄의식의 성향은 어떤 운동, 성기기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프로이드의 각각의 그러한 발달 과정에 이제 그 사람의 평생에 가지고 보유하게 될 그러한 성향들, 성격들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강하게 형성되는가를 에릭슨이 그 프로이드의 그러한 각 시기에 맞추어서 분석을 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개인의 사회화와 개인의 발달에 생물학적 영향 및 가족의 초기 영향을 강조한 것은 우리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고 또한 고전적인 어떤 정신분석 이론은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역동적인 상호작용 및 인간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스키너와 관련된 어떤 급진적 행동주의에서는 어떤 동인의 역할, 바로 이런 사람의 어떤 욕구에 따른 그러한 그것을 욕구가 추동을 받아서 이렇게 추동을 받아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도리어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보상, 벌의 그러한 형태인 외적 광명화 요인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나 아니면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진 그러한 고유의 그러한 성장기에 유전학적으로 그가 가진 그러한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발달 단계에 있어서 그가 이제 겪어야 됐을, 채워져야 했을 그러한 욕구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론을 전개했다면, 스키너 같은 그러한 분들은 도리어 어떤 보상과 벌, 이러한 것들을 외부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들이 형성되어 간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떤 다차원적인 상황에서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내적인 영향과 좀 더 일반화된 외적인 영향을 모두 희생한 채 통제된 환경 안에서 단기적인 사회적 조건화를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너 박사님의 어떤 그런 연구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접근법도 그 자체로 정치적 리더십이 호소하는 대중적 기반을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대중적 기반이 어떻게 또한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을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이론들은 어떤 리더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힘인 학습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태어난 성향, 카리스마적인 성향이라던가 성격,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리더십이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것들, 학습 과정이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학습이라는 것도 한 사람의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우스 리더십 학교도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이제 후천적으로 또한 기르고 또한 그것을 발달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두라와 월터스와 같은 그러한 박사님들은 행동은 조건화에 의해서 학습될 뿐 아니라 학습자가 동일시하거나 모델로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을 학습됨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이제 따라함으로써 학습됨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부자들한테 가가지고 함께 그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리고 뭐 정치가가 되고 싶으면 정치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은 바로 거기에서 그 사람과 같이 바로 그러한 성향들이 학습되고 또 발달되는 것이죠. 리더십 부분도 정말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훈련을 받으면은 바로 그렇게 리더로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학습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각 리더의 학습 경험은 독특하여 효과적인 일반화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우리는 모든 문화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리더십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동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습의 이론을 들지만, 학습은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이론을 통해 가지고는 리더십의 근원에 대해서 밝힐 수가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근원적인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동인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기본적인 동인으로 되돌아가서 보편타당한 그러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시된 것이 바로 이 욕망이라는 것, 인간의 욕망과 그 다음에 욕구의 문제,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동인에 관하여서 리더십과 연결하여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생물학적이고 꼭 필요한 것이며 또한 가장 넓게 분포하고 강하게 느껴지며 아주 확실한 동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욕망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동인이고 가장 넓게 인정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욕구 이론, 욕망 이론을 통하여서 리더십의 그러한 보편적인 원리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공기나 온기, 음식 또는 음료수의 부족을 직접적이고 의식적으로 느끼는 어떤 사람의 현상으로서 표현되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상태에 있는 세포 조직이 매우 뚜렷한 요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면은 이 세포 자체에서 물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우면은 이 세포가 온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주 생물학적으로 딱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욕망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이 그 리더십의 강력한 어떤 동인,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의 느낌은 매우 또 주관적이고 또한 내적이며 또한 자발적이고 또한 인간 시스템의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요구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과 또한 이 욕구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want, 영어로 want라고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욕구라는 것은 어떤 need가 되겠습니다. need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성격이 크다고 보면은 욕구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객관적인 성격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학에서 중요하게 리더십에 다루는 것은 이 욕망도 있지만 이 욕구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욕구, 객관적인 욕구를 따라서 그것을 채워줌으로써 리더십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스라는 박사님은 정치학에 있어서 인간 본성에 관한 선구자적인 연구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사실상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번스 교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여서 욕구라는 그런 개념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사회화되고 또 집단적이고 객관적인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욕망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또한 유전적이며 생물학적이고 유기적이고 또한 자기 활동적이며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욕망이라는 건 주관적이고 굉장히 생물학적인 그런 의미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나는 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윗한 것에 대해서 욕망이 있지만 비타민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단 것이 땡기는 것은 하는 우리 몸의 욕망이잖아요. 단 것을 먹고 싶다라는 것, 초콜릿을 먹고 싶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 몸에 비타민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이 피곤해지고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욕망과 욕구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한쪽은 생물학적이지만 한쪽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영역이 크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망의 단계에서부터 선택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선호도는 문화적 영향보다는 타고난 성향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좌우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에너지원인 욕망은 행동을 유도하기보다는 행동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동의는 일반화된 충동과 신체적으로 제한된 다른 힘에 의해서 밀리며 더 구체적인 욕망 또한 욕구, 열망, 목표 그리고 가치에 의해서 당겨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로는 아이들은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좀 더 욕망에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 이러한 행동의 원천은 여전히 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적인 어떤 요구, 내적인 그런 원트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를 계속 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하나의 동인이 되어서 바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똑같이 바로 이런 리더십의 과정인 것이에요. 어떤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내는 것이 바로 이 리더십의 그러한 중요한 목표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욕망과 욕구는 상당히 리더십과 관련성이 깊다라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구 간의 또 다른 구별은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주관적인 욕망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정이 되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욕구로 점점 변화함에 따라서 개인의 의지와 목적이라는 중요한 요소는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욕망이라는 것이 학습의 과정이나 여러 사회화를 거치면서 점점 더 욕구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변화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욕구라는 것은 하나의 집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적인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리더십이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개인의 욕망이라는 것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은 많이 이제 없어지고 또 많이 퇴색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미스 박사님에 의하면은 어떤 객관적인 욕구와는 대조적 의미가 있는 인간 행동의 초심력적인 틀에 기반을 둔 동기부여적인 용어인 어떤 소망, 그리고 어떤 바람 혹은 욕망과 같은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욕구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대체시키려는 사람, 즉 부모, 형제, 교사, 그리고 동료라는 다양한 모습의 리더들에게 점점 더 종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취하기를 원하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욕망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욕망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교사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부모나 교사나 형제가 리더십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는 이 욕망을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욕구에 대한 체계로서 전환시켜서, 그래서 이 욕망을 욕구로 바꾸고 이 욕구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이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이 리더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 욕망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어떤 욕망을 채워줄 사람을 찾으면서 부모나 형제나 어떤 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점점 더 그 의지하는 성향들이 또 커져간다라고 하며, 반대로 그러면 그 리더들은 이 욕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나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행동을 유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이니셔티브, 어떤 우선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욕망이라는 것을 점점 바꾸어서 욕구라는 것으로, 객관화되는 것으로 바꾸고 그것을 이제 다루어가는 것이 리더십의 역할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피트킨 박사님은 정치적 리더는 추종자들의 소망이 자신들의 관심과 일치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런 어떤 정치적 리더의 그러한 첫 번째는 사람들의 그러한 기본적 필요나 소망을 채워주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가 어떤 자신의 어떤 야망이나 어떤 이상향을 향해서 그냥 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필요나 욕구나 욕망을 채워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과 자신의 그러한 생각의 그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사람들을 끌려가 있을 때는 상당히 그 가운데는 컨플릭트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진정한 욕망은 사회적 힘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져 버리거나 정치적 리더들에 의해 죽은 것으로 조작되어서는 안 되는 한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의 셈이라는 것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사회화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리더가 인식해야 될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욕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객관화된 것에서 리더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욕구의 그러한 원천인 이 욕망에 관한 것도 바로 리더들이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형성기에 있어서는 강력한 어떤 심리학적인 욕구는 정치적 행동, 특히 리더십과 어떤 팔로우십에 끊임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너슨 박사님이 말한 바와 같이 심리학적인 욕구가 오랫동안 박탈되면 사람의 특성의 흔적으로만 남게 되는데, 그녀는 사람이 육체적 생존에만 과도하게 사로잡히면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자신들의 환경에 관심을 갖는데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구에 대해서 리더들이 채워주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박탈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어떤 그런 것들을 되돌아볼 그런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활동을 펼쳐나가거나 정치적인 일들에 관심을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나 욕망, 그런 필요들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바로 주변에 다른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적인 그러한 존재로 변화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녀는 넉슨 박사님은 바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들이나 사람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불신은 적대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적이 되어서 내가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투쟁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증거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오레곤이라는 곳에서 교사, 병원에 다니는 종업원, 그리고 목재와 종이 가공업자를 포함한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해서 너슨 교수님께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어떤 신체적 욕구가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어떤 불안감, 그리고 어떤 독단성, 그리고 폐쇄성을 보여주며 더 쉽게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정말 기본적인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체험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위들을 참여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들을 채워지는 그러한 상태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는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부분에 관한 비평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번스 교수님은 유아기의 욕망과 욕구에 기반을 둔 인간의 동인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리더십 연구를 위해서 심리학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들을 잘 설명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동인, 사람을 행동으로 이끌게 하는 바로 이 동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동인의 뒤쪽에는 바로 이런 욕망과 욕구가 있고 바로 심리학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십의 원천이라면 이 리더십이 이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리더십이 채워주거나 이것을 리더십이 잘 변화시키거나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람들이 바로 리더가 원하는 그런 행동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들이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한 토론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심리학적인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결과 현재 리더십 문제 어떤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란 부분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 리더십의 그러한 문제가 어떤 단순한 사회현상적인 그러한 문제라던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적인 요소들, 주관적인 요소들, 이 욕망과 욕구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욕구와 욕망을 다루고 있는 바로 이 심리학적인 그러한 도움, 심리학적인 도구들을 통하여서
이 리더십을 어떤 개발시키고 또 리더십을 또한 리더십의 연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리더로 잘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심리학적 부분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나타낸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리더로서의 부족한 그러한 어떤 성격이라던가 그런 면모들의 그 원인을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역시 심리학적인 여러 도구들이나 여러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어떤 리더십 문제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런 동인들, 그런 시작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고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심리학적인 그런 해결책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정신과 의사의 그런 도움도 받을 수가 있겠고 또한 다른 세미나 이런 것들 통해서 리더십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적인 그런 문제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나 아무튼 많은 그러한 정치인들이 또 지방의원들, 도의원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그런 어떤 압력들을 많이 사실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활력 있게 입법 활동을 해나가고 사람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는 그분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상태가 잘 준비되고 채워져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리더십을 통한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치유의 과정이라든가 회복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리더십 강의라든가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함께 다룸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우리 공동체 리더들 어떤 조직의 CEO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조직의 장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리더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그러한 세미나나 리더십의 그러한 강연들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공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심리학적인 요소도 함께 다루어지면서 리더들이 좀 스트레스를 낮추고 그리고 마음껏 여유를 좀 더 가지고 또 좀 더 깊이는 과거에 가졌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치유받으면서 좀 더 자신의 역량을 이제 자유롭게 많이 뻗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리더들이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많이 참여하거나 많이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어떤 리더십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욕구에 관한 단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고립이 훌륭한 리더십을 형성하는 원료는 아니고 심리적인 박탈감을 느낀 사람은 투표와 정치 자금의 기부와 같은 활동에 기초한 우드워드로프의 참여성 척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또한 졸업 후 가진 직장의 수 및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너슨의 리더십 지표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활동에 참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비공식적 자리조차 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주의를 끌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너슨 교수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는 서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어떤 한 사회에서 자신감, 정치 참여 그리고 리더십을 방해하는 심리적 박탈이 다른 사회에서는 정반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번스 교수님은 보셨습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이 리더십을 형성하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그러한 요소로는 바로 그 사람의 심리적 그러한 상태와 또한 마음 가운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방해 요소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심리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심리, 사회적, 정치적 고립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그 사람은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어떤 안정성을 깰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결코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어떤 욕구는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권력 추구의 진정한 신봉제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슨 박사님은 문명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편안함으로 둘러싸이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 리더가 성격 형성기에 심리적으로 강하게 어떤 박탈당한 적이 있다면 기아와 추위를 경험한 사람과 동일한 반응을 계속 나타낼 것이라는 어떤 메슬로의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즉 만족의 역할이 실제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도 똑같으며 이 두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욕구에 대한 어떤 충족, 만족 이런 것들을 과거 어렸을 적부터 충분히 누리고 만족시켜온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커서 리더십 행위를 하는 것에서도 그렇게 어떤 거리낌이나 아니면은 어떤 장애 요소들이 많이 이제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많은 그런 만족감이나 애정이나 그런 것들의 결핍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크게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핍을 겪거나 좌절을 겪은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본능적으로 굉장히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무의식 중에 그렇게 강하게 추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충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리더십으로서 커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도 될 수 있고 하지만 반면으로는 도리어 그 사람이 리더십으로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여건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주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이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드라이브가 되어서 추동이 되어서 그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쌍방향적인 양방향적인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은 특히 어떤 생리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있다고 보일 때 이제 그러하며 이제 혁명이라는 그것은 상황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는 상태에서 자라나는 어떤 기대감이 좌절될 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리더십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정치적인 리더십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번수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리더십은 바로 어떤 생리적인 욕구하고 관련성이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워질 때나 아니면 그것이 체험받지 못했을 때나 이 두 개 다 바로 정치적 리더십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의 가장 끝판왕은 뭐냐면 혁명이라는 것이죠. 혁명. 근데 이 혁명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 자체가 더 나아질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이 기대감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기대감이 박탈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기대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러한 어떤 기대감이 좌절을 겪는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어떤 상황 자체에서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욕망.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렸을 적에 박탈당한 것일지도 모르죠. 특히나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경우에 정말 그때는 음식에 대한 그런 간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탈감이 내적으로 이렇게 스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을 체험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좀 더 이 나라가 조금만 잘 되면, 어떤 정책이 실행되기만 하면은,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변화되게 하면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안정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필요들이 뭐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람들에게 있다가 이것이 좌절을 겪는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큰 어떤 장애물에 부딪힌 것처럼 이렇게 좌절을 겪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무의식적인 곳에서 있었던 그러한 어떤 강한 추동, 강한 욕구가 밖으로 끄집어내오면서 이것이 마치 어떤 장작개비에 이렇게 조그만 성냥이 튀어가지고 불이 붙는 것처럼 한꺼번에 이제 우르르 일어나면 그것이 진짜 큰 불로 이렇게 번지는데 그것이 바로 혁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슬로뿐만 아니라 여타 심리학자들도 이러한 사람의 욕구라는 것은 생리적 욕구에서 그리고 또는 안정의 욕구로 그리고 애정 및 소속감의 욕구로 존경의 욕구로 그리고 가장 높은 욕구인 자아 실현의 욕구로 피라미드와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스 교수님이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보았던 것이 바로 이 메슬로우의 단계론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욕구 단계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일 첫 번째 그러한 욕구가 어떤 생리적 욕구, 먹고 사는 것, 이 생리적 욕구가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안전의 욕구죠. 안전하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 그리고 그 위에는 애정 및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존경의 욕구, 존경받고 싶은 존경의 욕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 즉 행복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거대한 그런 어떤 욕구의 체계가 모든 문화권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모습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생리적 욕구가 이것이 감소되면 그 다음으로 긴급한 욕구인 바로 이 안전의 욕구로 바로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전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이 안전의 욕구를 이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력한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어떤 정상적인 어떤 정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의회 내에서 서로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에 관해서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바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갈등과 또한 그러한 상태는 정치적인 하나의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과 또한 불안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의 의원이라든가 아무튼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 본인 스스로도 바로 이러한 과거의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를 체험받지 못한 것이 그분들이 내면 가운데 있다면, 무의식 중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 갈등되는 상황들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서로 토의나 디스커션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갈등을 무마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것을 그냥 단순히 종결시켜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바로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어떤 급박한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된 그러한 원인 자체는 바로 그렇게 어떤 긴장감을 조성시킨 바로 그러한 분의 내면의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러한 욕구, 채워지지 못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레인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로버트 레인이라는 분은 소집단 연구에서 종교, 민족, 정당, 신분, 계급, 성 문제에 있어서까지 이제
보면은 라푸아노라는 그런 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 라푸아노는 이중 감정적 동일시 또는 정체성 상실의 징후를 보여준다. 즉 이중적인 감정적 동일시라든가 정체성 상실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안전한 것, 즉 안정성, 질서, 결단력, 그리고 합리성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안전해야 돼. 예? 요동하면 안 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라고 계속 주장해 나가면서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리더십에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혼돈과 직업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그의 마음에 계속 의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라푸아노라는 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심리를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적 근심 그리고 악성 궤양에 시달리도록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는 대통령이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안전에 대한 추구가 있는 사람들은 이 안전을 보장해줄 어떤 최고 권력자가 강한 권력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또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들, 우리 전쟁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런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들을 겪은 그런 직접적인 겪은 사람들이나 혹시 그것에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뭐냐면은 이 리더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이 안전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강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메슬로는 유년 시절에 안전의 욕구가 결핍된 사람은 그 욕구가 어떤 보호자 또는 그가 의지할 만큼 강한 사람, 아마도 히틀러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모색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라고 메슬로가 결론을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저평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최고 권력자의 강한 권력을 통한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효능감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 관심도 특히 없고 참여하려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없이 최고 권력자가 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그리고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만을 바라는 바로 그러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전에 대한 요구가 결핍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너슨 박사님의 오레곤 연구에서는 비록 참여자가 시민의 의무일지라도 어떤 안전이 박탈된 사람은 정치적 행동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사실 쓸모없다. 정치적 행동이 쓸모없다. 정치 행동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다스려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너슨 박사님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신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리더십 잠재력 또한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잠재적인 리더십이 발현되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스는 그들은 불안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직 또는 리더십의 역할의 특징인 어떤 사회적 명성을 얻으려는 바람을 가질 수가 없다. 즉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위험과 리스크를 안고 저걸 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전한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마땅하게 그렇게 정치인들이나 그런 리더들이 받아야 될 그런 사회적 명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얻어서 뭐 해? 라는 것이죠. 그런 거 위험하고 또한 어려운 일인데 그 사회적 명성이 도대체 뭐가 좋으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정상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러한 의견을 피력해 나가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명성과 어떤 칭찬을 얻는 것들도 바라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욕구가 결여된 사람은 그러한 것들까지 어떤 정치적 잠재력이란 리더십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기에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안전에 대한 욕구라던가 애정과 소속감 이런 욕구들이 상당히 많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 분류 중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실전적으로 해보면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고 결핍되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이런 공부들을 준비하고 하면서 스스로가 많이 좀 이렇게 체험받고 또 치유받고 또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런 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것들이 또 함께 공유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구조에서 이제 세 번째인 애정 및 소속감의 욕구로 갑니다. 세 번째 단계인 바로 이 안전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엔 사람들에게 애정을 받고 어떤 소속감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 단계로 욕구 단계가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에서 세 번째 단계인 애정 및 소속감의 욕구는 오랫동안 정치 참여 및 리더십에 대한 자극으로 간주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애정에 대한 어떤 강한 욕구라든가 소속감에 대한 어떤 강한 욕구, 그것이 체험받지 못해서 내가 어떤 애정을 간절히 받기를 원해, 아니면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다라는 그런 추동, 그러한 어떤 마음 자체는 바로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도록,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실행하도록 하는 강한 동인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도리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건 애정이나 소속감이 상당히 좀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못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업도 하면서 좀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리더십의 부분에 좀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크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러저러한 정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거절당했던 동료애와 인정을 갈망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거절감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체험받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활동이라든가 조직 활동이라든가 정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정받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주는가를 배울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것들이 발달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애정이나 지지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럼 이런 애정이나 지지를 어떻게 줄까를 함께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리더십으로 커나가는, 그리고 리더십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연구를 통해 스스로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애정이나 소속감에 관한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러한 존재감이라던가 만족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어떤 애정이나 소속감을 가지도록 해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도 그런 애정이나 소속감을 또 자신이 받을 수도 있고, 바로 이런 어떤 건전한 어떤 인파워먼트가 된다는 거죠.
임파워먼트가 리더가 추종자에게 주고 추종자가 리더에게 주는 이런 건전한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네티컷주의 주의회의 초대 의원들을 연구한 바버라는 그런 박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버는 방관자라는 어떤 이 의원 중에 이 방관자적인 성격을 가진 특이한 그런 분류를 발견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러한 분이신데, 그 방관자가 누구냐면은 정치적 리더십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유용성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한 가지 유형의 어떤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관자들은 의회에 남아있기는 원하지만 아주 적극적이거나 리더가 되는 것은 원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면은 애정과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회에 있으면은 지방의 의원으로서 소속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잖아요. 각종 SNS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거리 연설을 할 때라든가 이런 지지를 많이 받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겁니다.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 의원으로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애정과 소속감의 그런 욕구들을 채워받는 것이죠. 하지만은 자기가 책임지고 나아가서 거기서 리더가 된다거나 책임자가 되는 거는 또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거기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 이끌고 싶은 마음은 없고, 하지만 애정과 소속감은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바로 방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어떤 의원들이나 우리나라 어떤 책임자 리더들 중에 이런 방관자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그게 또 그분들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게, 우리 그런 과거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보리고기라든가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라나신 그런 분들에게 이런 욕구들이 다 채워졌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힘들었던, 그리고 거의 부모님들은 가가지고 24시간 일해야 했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이 채워지기 힘들었겠죠.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변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분명히 리더십과 권력보다는 애정과 인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면은 권력을 갖기를 원해야 되고, 이 권력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해야 되고, 그 이끄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신의 뜻과 소신을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것이 참된 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애정과 소속감을 통해서 스스로의 만족을 얻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결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는 사회적 영향 및 정치적 힘의 효과와 결합되어 사실 리더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관계의 온화함이 어린 시절의 애정결핍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소집단 내에서의 리더십에서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데, 집단이 현상을 지지하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가 혹은 혁명적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가 여부는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한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집단 내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애정이 있으면은 그 온화한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자체가 산으로 가는지 다 강으로 가는지, 폭력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의 그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온화한 분위기가 좋고 자신이 지지받는 것이 좋아서 거기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과 어떤 설정, 그런 목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거기에 그냥 있는 자체가 좋아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 역시도 상당히 그런 생각이 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정과 소속감의 추구는 또한 고도로 구조화된 관료 조직에서는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어떤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애정과 소속감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되려고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뛰어나오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관료적인 전체 조직이 딱 맞는 겁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지지와 애정을 받고 하면서 그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전체적인 관료 이 조직을 이루는 데서는 도리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애정이나 소속감에 관한 욕구는 또 다른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즉 무차별적인 애정을 퍼부는 수동적 추종자, 그리고 지지를 교환하는 참여적 추종자, 그리고 리더의 의존성이 높은 측근 추종자로 나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의 측면뿐만 아니라 추종자, 즉 팔로우십에 관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애정과 또한 소속감이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이런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유지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번스 교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현명하게 지적을 하신 그러한 부분들이시죠. 그런데 이제 추종자와 관련돼서 세 가지 부분으로는 첫 번째로는 바로 수동적인 추종자, 영어로는 패시브, 추종적이다. 이 수동적인 추종자가 있습니다. 이 추종자는 리더로부터 애정을 얻기 위해 가지고 리더가 뭘 이야기하든지 무조건 추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동감하고 무조건 리더를 따라야 되겠다. 수동적인 추종자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저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죠. 수동적인 추종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적인 수동자가 있습니다. 참여적인 추종자, 참여적 추종자. 이게 좀 건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팔티시, 패트리, 참여적인 추종자. 이 사람들은 이제 추종자긴 추종자인데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환한다는 것이면 그냥 무조건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할 때 어떤 것이 저 사람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추종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무조건적인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하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참여적인 추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측근 추종자가 있습니다. 측근 추종자. 측근, close, 바로 근처에 있는 추종자라는 것이죠. 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측근 추종자. 이 측근 추종자는 굉장히 이 리더에 대해서 의존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하는 모든 말을 그냥 그대로 실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더, 특히나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을 때는 이 사람 역시도 큰 그런 권력을 누리기 때문에 리더에게 의존함으로 굉장히 큰 파장과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사를 보아도 우리 투기 대통령의 주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던가 아무튼 그러한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측근 추종자가 되어서 대통령을 둘러싸버린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둘러싸버리고 리더에 대해서 완전히 아부하기 때문에 이 리더는 이 바깥에 있는 세상과는 유리되어서 이 측근에 따라서 완전히 벽으로 둘러싸인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리더십이 여기는 미치지만은 일로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이 측근 추종자를 통해서 이렇게 걸러져서 나가는 이러한 영역들은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다. 여기는 그런 것이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측근 추종자가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측근에 둘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처음엔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다가 이 리더로부터 애정을 얻지 못하면, 지지를 얻지 못하면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바로 그 뒷배경에는 심리학적인 요소가 바로 애정과 소속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그러한 경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비평과 토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라서 리더십, 팔로우십 모습을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까 보셨듯이 매슬로의 그런 단계적 욕구 이론에 따라서 지금 설명을 하고 또 팔로우십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설명이 잘 되었죠. 그래서 결국 애정과 소속감, 이것이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선 과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정과 소속감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핍되었을 때 누구나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애정을 받기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이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듯이 참여적 추종자가 팔로우십 입장에서는 참여적 추종자의 모습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참여적 추종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리더의 입장에서도 어떤 추종자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애정을 받는 데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돌아볼 수가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애정과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한 어떤 맹종이나 아니면은 정말 그 곁에 붙어가지고 그 애정을 그냥 갈구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비굴한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내 지지를 주고 지지를 또한 리더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전한 관계로서 건전하게 커나가기 위해서 그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딱히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진 않는데 좀 더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심리학적인 기반 세 번째는 소제목이 욕구의 변형입니다. 변형. 인간의 욕망을 욕구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죠. 이 인간의 욕망을 이것을 하나의 니즈, 욕구로 원트를 니즈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애가 뭐 과자를 달라고 하거나 사탕을 달라고 하거나 그냥 무조건 주면은 그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닌 거지. 애 건강한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그러한 욕구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좋은 음식으로라던가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뭐 잘 좀 덜 좀 단 음식이라던가 몸에 좋은 천연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잘 먹이고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잘 학습시키고 주지시킨다면은 그 아이가 바로 그 몸에 맞는 그 니즈에 맞는 것으로 바로 이 욕망이 욕구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좋은 것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겠죠. 이와 같이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모의 역할, 이 리더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리더십이 역할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그리고 좋은 그러한 부분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라는 것이 리더십의 그런 역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는 어린아이는 어린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성된 일반화된 충동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며 마실 것을 원할 때 실제로는 우유나 영양분이 없는 액체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탐구하기를 원하지만 고무공이나 갖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밥과 고무공만을 고집하는 부모는 유아의 욕구에 대한 개념을 어른들 자신의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냥 아이는 다양한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다양한 그런 욕구로서 건전한 방향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고무공에 갖고 놀아라, 이렇게 부모가 한다면 그 아이의 어떤 욕망은 제대로 된 욕구로 변화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처럼 그들의 아이들의 것이 아닌 자신의 세운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들이 행동을 하고, 이것이 바로 최초의 리더십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욕망이 갈망의 느낌으로 경험된 충동이라면은, 욕구는 환경에 의해 영향받은 욕망인데, 예를 들어 오랜 기간의 풍토 변화로 인해 환경이 변화될 때 욕망은 새로운 환경에 따르거나 생물학적 명령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박사님은 자신들의 욕구 충족이 방해받는 것을 원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필요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창조물들은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유전자를 종족의 유전자 집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의식적인 리더십 과정을 활성시키는 신중하고 선택적인 사회의 행동이다라고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욕구를 충족하거나 어떤 욕구 충족에 계속적인 어떤 방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 창조물들은 그 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리더십의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사회적인 행동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난해한 그런 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선택적으로 어떤 욕망은 장려하고 어떤 욕망은 억제화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충동과 욕망은 기본적인 에너지원, 즉 핵심 추진자로 남지만 그 욕망이 추구하는 목표는 욕망의 욕구로 변화함에 따라서 점점 더 명료해져 가는데, 어린아이의 음식에 대한 욕망은 부모의 지도하에 영양분에 대한 욕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 욕망은 여전히 하나의 추진자,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추진자죠. 이게 푸셔다라는 거죠. 미는 사람, 푸셔. 이 욕망이 자신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전한 욕구로 이렇게 바뀌어주는 것은 리더십의 그러한 역할이다 라는 것이죠. 욕망은 에너지를 주입하고 넓게 욕구를 이끌어가지만, 욕구는 욕망을 집중시키고 일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많은 사람은 막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분산스러운 거죠. 막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그걸 남비라고 하면 남비. 저도 이제 목회학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지만, 이 머릿속에 수많은 것들이 욕망으로 해서 막 복잡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게 인간의 본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한 방향으로 욕구는 이끌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가 욕망을 교육시킴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욕망은 막 분산되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사탕도 먹고 싶고 초콜릿도 먹고 싶고 막 편의점 가면 온갖 과자들 쫙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하여서 과연 내 몸에 좋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내 몸이 필요한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욕구가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정말 맞는 것으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그런 것이 하나의 욕망이 욕구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바로 그런 것이 리더십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 사회적 욕구는 역사적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아렌트 박사님은 자기 주인으로부터의 해방, 주인의 주인인 결핍 또는 필요성으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는 사람,
우리 몸에 스며들어 있는 삶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결핍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난해한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바로 이 욕구라는 것이 바로 이 내면에 있는 그런 강한 추동 그리고 욕망 그리고 굉장히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지만 사실 또한 이러한 것들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가 막 휩쓸려 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하고 싶은 해방감을 느끼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양한 그런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휩쓸려 다니는 그런 우리 자신이 한 방향의 어떤 욕구를 추구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이런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역할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가난한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또 반복해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가난이라는 것, 그건 반대로 말하면 강력한 음식이나 생필품에 대한 강력한 이런 1차적인 욕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욕망이라는 것, 이 1차적인 그런 욕구로 인하여서 이것이 자신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뭐 하든지 이제 거기에 이제 휩쓸리는 거예요. 뭐 하든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휩쓸리다 보니까는 바로 그것이 가난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을 억압하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어떤 틀, 하나의 어떤 자신을 억압하고 이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의 감옥과 같이 그렇게 이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난을 해결한다는 것, 이 1차적인 욕구의 충족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져 나와서 진정한 자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리더십의 중요한 역할 중에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를 채워주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과거 역사 가운데 우리 대통령들이 바로 그것들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우리를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롭게 우리의 경제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가운데 다양한 그러한 어떤 보다 높아진 그러한 욕구의 단계에서 우리 욕구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 자아를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욕구 단계가 우리가 상승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그러한 형태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그러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었냐 하면은 이제는 이 위에 있는 그러한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전체 사회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밑에 충족시켜줄 그러한 필요들은 다 없어졌냐?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욕구의 단계마다 사람들은 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리더가 통합적으로 그것을 해나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리더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 것만 주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국민이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것까지 또 마련해 줘야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리더십의 역할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커졌다. 리더십의 부담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번수 교수님도 이 책의 끝부분에서 언급하고 계신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과 여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지경들을 넓혀가는 것들, 리더십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들이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나 이 사회의 리더가 되신 분들에게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것이 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수정들이 가능하며 이것은 리더십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리더들은 반드시 추종자들의 욕망에 반응하는 자질이 아니라 욕구로 변화되는 욕망에 반응하는 자질에 의해서 구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단순한 그런 수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이 욕망을 제대로 된 그런 욕구, 그 사람의 필요로 잘 바꾸어가는 것이 리더십이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런 욕구들을 잘 채워주는 것이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정의라든가 방향을 잘 설정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리더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정의함으로써 더욱더 객관적인 욕구에 반응하게 되며 욕구와 욕망에 대한 추종자들의 정의는 리더십의 상호작용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리더와 추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의 추종자들이 가졌던 다양한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이 도리어 이제 리더십의 어떤 욕망이라던가 어떤 욕구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렇게 그런 것들로 바뀌어지면서 바로 이 리더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추종자들의 욕구들을 채워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그거를 욕구 자체를 이제 욕망 자체를 그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더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그것이 리더십에 주는 의미를 두 가지 측면, 즉 욕구 좌절과 역설적이긴 하지만 욕구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문화를 초월하여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욕구는 환경적인 상황에 의해 또는 게으름에 의해서 좌절될 수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와 어떤 욕구와 그리고 그것이 리더십에 주는 중요한 그러한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이 욕구의 좌절입니다. 이 욕구가 좌절되면은 그 사람들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추동이 있죠. 충동적인 행위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절하는 그런 역할들을 리더십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욕구의 만족입니다. 욕구를 잘 만족시켜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또한 리더십의 중요한 역할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튼 욕구가 날카롭고 강력할수록 사람들은 가장 신체적인 기본 동인에 의해 더욱더 이끌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아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은 음식을 찾기 전에 먼저 숨 쉴 공기를 얻기 위해 공기를 갈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박탈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양호될 때 욕구 좌절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바뀌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로는 데이비스 박사님은 배가 아주 고픈 사람은 정치활동으로 인해 어느 정도 음식을 얻게 되는 순간 바로 정치적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초, 바로 이 생존 수준의 어떤 욕구와 관련돼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박탈이라는 것입니다. 박탈. 그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는가, 뭐 먹기를 욕망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어요. 있기를 원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별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없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당장에 호흡할 공기가 없는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물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 박탈당한 것이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이 해결되고 나서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 반응도, 욕구 좌절에 대한 반응도 바뀌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정치 활동을 했다면 이것이 채워지면은 정치적인 그런 관심은 상당히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데이비스 박사님이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좀 더 선진국이 되고 먹고 살기가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박탈당한 집단의 실제 행동은 대부분 집단 내의 어떤 리더십이나 국가의 리더십에 의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박탈 단계에서는 국가의 리더십에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파리의 가정주부는 파리에 있는 자코뱅당의 리더십에 대해 직접 대면하여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 가정주부들이 혁명회의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그런 존재가 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박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 가정주부들이 정치에 나서는 거죠. 머리에 머리 두르고 앞치마 입고 이제 정치에 나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 박탈당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음식 결핍은 평등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운동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에 대한 치열한 경쟁, 대량 이민, 정복을 위한 전쟁, 혁명, 그리고 시민투쟁을 야기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이 박탈 수준은 바로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추동, 강력한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추동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욕구를 완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내부로 바꾸고 공공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참여를 낮출 수는 있는 것이지만 만일 신체적 욕구의 좌절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면 그러한 욕구의 만족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데 매슬로우와 리더십을 공부한 학생들의 관심을 가지는 욕구 계층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역동적이며 하위 수준의 욕구가 만족된 후에는 다음 단계 욕구로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채워지면은 바로 이쪽으로 뛰고 이게 채워지면은 바로 이쪽으로 뛰고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슬로우 이론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런 필요도 없지만은 그런 욕구들이 존재하며 또한 대략적인 욕구 계층이 미치는 영향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지지되어 왔는데 근데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 결핍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사실 이런 것들이 미국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활성화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무료 배급을 받으려는 줄에 모여들면서 점점 덜 호전적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지만은 이 근로자들을 동원시킨 것은 그들의 어떤 결핍과 같은 것이 아니라 30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루즈벨트의 강력한 리더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 단계의 욕구에 조금 만족한 산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단합된 힘이 노동조합주의를 통한 경제적 투쟁에 노력을 기울이기에 충분할 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은 1931년이나 1933년이 아닌 1935년이었다.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이 한참 일어난 때가 아니라 그것이 약간 해결되고 난 때였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욕구 이론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은 바로 이 생존에 대한 그런 시점이 아니고 이 생존에 대한 필요가 채워지면서 이 안전에 대한 욕구로 올라갔을 때 바로 이 정도의 단계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뛰면서 역동적으로 뛰면서 이 가운데 어느 정도의 그러한 체험과 안전의 그러한 필요를 체험받은 생존에 대한 필요와 안전에 대한 필요를 체험받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정치적 입김을 품는다거나 어떤 노동자 계층을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졌을 때 그들이 어떤 정치적 활동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심적인 마음에 관한 여유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또 연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신들이 가진 힘에 대한 인식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하위 수준의 욕구인 안전에 대한 욕구는 정부가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호르니 박사님은 이러한 현상을 개인적인 상황으로 간주해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에 직면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따라서 애정, 칭찬, 존경에 대한 신경증적 욕구를 유발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을 또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한 개인적 욕구는 개별 정치 지도자의 성격과 태도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어떤 개별 한 정치인이 자신의 어떤 정치활동 해나가는 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단적 불안감에서 생겨난 안전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던가 이런 상황들은 집단적인 불안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집단적으로 이 안전의 욕구에 대한 요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욕구에 따라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큰 영향력으로 줄 수 있고 또 반면에 또 거기에 대해서 큰 리더십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합시키거나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나 외부적인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뭉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스 박사님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고픔을 만족시키고 사랑, 자아 존중, 자아 실현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개인적으로 대항하기엔 너무 강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위험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에 의존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달성이 위협받을 것 같을 때 정치적 리더십이 이용됩니다. 바로 거기에 바로 이 정치적 리더십이 바로 여기서 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나치 어떤 거대한 세력들이 영국을 다가왔을 때 정치적 리더십으로 처칠이 일어나서 그것을 대응하고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은 것이죠.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커졌을 때 가장 적합한 그런 인물이 처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도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었죠. 안전에 대한 욕구는 배고픔 같은 다른 기본적인 욕구와 결합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복잡한 욕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결합은 프랑스 혁명의 어떤 대량 학살이라던가 테러, 중국과 러시아의 시민 정쟁과 혁명에 있어서 전투의 잔인성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이게 배고픔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욕구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 결합되면은 이것이 굉장한 어떤 힘으로 작용하고 이 동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 것, 내가 안전할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차없이 희생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프랑스 혁명이나 수많은 어떤 그러한 전쟁 상황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원인 자체는 바로 이 안전에 대한 욕구와 배고픔과 이런 것에 대한 것들 채우고 싶은 것에 대한 충동이 서로 이러한 욕구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이것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그러한 생존에 대한 욕구라든가 우리 무의식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런 강력한 욕구에 대한 추동 이런 것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답이라든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한 생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러한 욕구뿐만 아니라 어떤 성에 대한 욕구 있잖아요. 사람이 성에 대한 욕구가 이 정치적 결과에 주는 영향은 좀 덜 분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 관한 실험실 연구에서 성적 동기에 대한 탐구는 어떤 배고픔, 갈증, 고통의 분석보다는 좀 덜 광범위하였고, 그러니까 이런 배고픔, 갈증 이런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하지만 이 성적인 그런 욕구는 그렇게 광범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미스 박사님의 제안처럼 그것이 개인적인 관심과 창의력의 표시로서 다양하게 사용됨은 그것이 왜 필수적인 요구보다는 성격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라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예술적인 부분들이나 창의적인 부분들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또한 성격적인 측면도 그렇게 좀 이렇게 독특하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로 작용한다. 그런 욕구들이 이제 그래서 시험관하기 등이나 이런 어떤 의학적인 발달을 고려했을 때 성행위 자체는 더 이상 생존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이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의 극단 사이에서 라스웰 교수님과 그의 동료들이 어떤 선진적인 그런 연구들을
하셨나 봐요. 이 성적인 그런 욕구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은 굉장히 국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크게 그 연관성에 대해서 발견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그리고 또 이제 발견된 것 한 가지는 군중에게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위대한 연설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리더와 추종자 간에, 그러니까 그 연설가, 리더와 추종자 간에 일종의 어떤 오르가즘과 같은 어떤 흥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력한 리더와 추종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 결합이 마치 이제 성행위에서 오르가즘과 같은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관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는, 사실인지는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번수 교수님은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위 수준의 욕구에서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리더십의 영향력의 정도와 특징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위에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만을 주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은 올라가면서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됐고, 또한 그들에게 애정과 소속감을 주어야 됐고, 또 그들에게 결국은 어떤 자아 실현의 그러한 욕구들까지 채워줘야 되는 그런 다양한 욕구에 대한 그러한 리더십이 반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추종자들은 배고픔으로부터 그리고 애정의 중단으로부터 발생한 제약 조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됨에 따라서 그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화와 리더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욕구들을 또한 배양하고 그것에 몰두함에 따라서 추종자들의 욕구는 덜 이기적이고 덜 단기적이며 더 의식적이고 신중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욕구 자체가 굉장히 이타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욕구도.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기본적인 욕구는 내 먹을 것만 챙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좀 더 이게 선하게 행동할까, 그리고 공공의 복지와 어떤 번영을 위해서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또 다양해지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욕구들을 또한 발현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또한 순간적인 어떤 충동이나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명백하게 만들고 리더와 추종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욕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리고 욕구 계층 구조가 모든 문화에 공통된 그러한 것이라면은 리더십의 의미는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욕구를 통해서 이게 공통되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리더십이 이러한 공통되는 그런 욕구 계층 구조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필요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변화되어져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위 수준의 욕구의 좌절은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동기부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하위 수준의 그런 욕구들, 생존에 관한 욕구들이 가장 큰 추동력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리더십은 이 단계에 있어서 이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막 폭발해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아니면 아주 유혈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무튼 급진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리더십이 그것을 잘 조절하고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런 욕망의 그런 방향들을 적절한 욕구로 잘 이끌므로 말미암아, 잘 이끌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본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리더십의 굉장히 큰 의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바로 이러한 채워지지 않는 욕망, 좌절된 욕망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강한 추동이라든가 동기부여를 통한 힘, 이런 것을 어떻게 리더들이 그들의 욕구들을 채워주면서 잘 한 방향으로 인도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과 토의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욕구에 따른 어떤 리더십의 필요성을 욕구 단계 이론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좌절된 욕구로 인해서 강하게 된 동인을 조절할 수 있는 리더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과거의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상당히 좌절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필요도 채워지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채워지고, 그러한 것들이 좀 약간의 안정화가 되었을 때 사실 큰 혁명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가운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많이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 사회의 어떤 그 역사의 한계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자 바로 그 욕구가 한꺼번에 욕망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과연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조절하고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있었다면은 그러면 사태가 더욱더 심각하게 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러한 리더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혈 사태라든가 그러한 상황으로 뻗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러한 추동, 이러한 어떤 결핍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힘들과 이러한 것들을 욕망에 대한 분출과 이런 것들 어떻게 선량한, 어떻게 보면 건전한 적정한 그러한 욕구로서 이것을 해소해 나가고 그것들을 채워주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런 리더십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러한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토의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스스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런 것들을 나는 어떤 리더십이 되어드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것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또 이렇게 리더십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이제 남은 또 시간들 한 주간도 좀 잘 보내시고, 또 이제 5월인데 5월 이제 후반부로 갔는데 굉장히 이렇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비도 왔다가 엄청 이제 굴반자 없이 맑아지기도 했다가 좀 이런 계절의 여왕인 이 5월 시간들을 참 소중하고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